맛있는 주식을 소개해드립니다. 주식 쉽게. 네, 이민석 연구위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좀 시장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네. 잘 지내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은 기회들을 좀 찾아내려고 하는 거를 보고서를 통해서 저는 항상 좀 잘 느끼고 있고요. 담당하고 계시는 섹터 중에서 네이버를 가져와 주셨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이버가 상반기까지만 보면 주가 퍼포먼스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어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시절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적, 2분기 실적, 이게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실적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어떻게 평가하세요? 시장에서 조금 기대했던 거는 아무래도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 아마존이나 메타나 구글 이런 친구들이 광고 부분에서 서프라이즈가 있었다 보니까 맞아요. 네. 국내 광고 업체들도 실적을 열었을 때 생각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대를 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러나 막상 열었는데 국내 광고 시장은 아직 턴을 제대로 하지는 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좀 하반기 이후의 스토리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가장 큰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 비즈니스 자체가 그냥 기존의 시장 기대치 수준으로 나왔고 서프라이즈는 기록하지 못했고요. 커머스나 컨텐츠 쪽도 비슷해서 이번 실적 자체는 매출이랑 영업이익 모두 그냥 기존의 시장 기대치에 좀 인라인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개선이 나중에 되면 밀리는 거 정도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바닥은 찍었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바닥은 좀 찍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어찌됐든 지금 성장률 자체가 저희가 네이버의 서치 플랫폼 성장률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YOY로 이제 1%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저희가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검색 쪽이고 네.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게 디스플레이 쪽인데 검색 쪽은 네이버가 기존의 시장 성장이 한 10% 역성장할 때도 계속 이제 방어를 막 5%에서 10% 사이로 잘 하고 있던 그런 영역입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쪽에 성장 둔화세가 완화가 되었어요. 13%에서 10%까지 완화가 되었고 이게 하반기로 가면서는 다시금 이제 마이너스 한 5%에서 6% 그리고 한 4분기 정도에는 플랫한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비용 단에서 사실 이익이 플랫하게 나왔다고 네. 하지만 그래도 시장 예상 대비해서 이익은 잘 나온 편이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그렇죠. 저희 좀 인터넷 게임 업종 기업들이 아무래도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익이 계속 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다 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부합하는 수준이면 그래도 잘했네 약간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이익이 수익성 단에서 좀 개선을 계속 보여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증가세가 좀 가팔랐었어요. 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좀 인력 채용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고 올해만 하더라도 전반적인 인력에서 채용하는 부분이 신입사원 전체 인력의 1% 요 정도 수준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수익성이 어디서 강화가 됐을까를 보시면 마케팅비가 이전만큼 많이 사용을 하진 않아요. 코로나 이후에 2021년도, 2022년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컨텐츠, 네이버 앱존의 글로벌 지역을 확장을 하면서 동남아나 잘 유의미한 매출을 내지 못하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도 마케팅비를 굉장히 세게 집행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 오면서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집행을 하기 시작한 부분들이 이런 네이버의 수익성을 개선시켰던 부분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커머스 부분에서도 이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쿠팡과의 네이버의 양강구도 이런 경쟁 그런 구도가 심화가 되다 보니까 커머스 쪽에서도 조금 더 페이 수수료나 이런 좀 마케팅 단의 경쟁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국내 시장이 네이버와 쿠팡의 양강 구도로 이제 정리가 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커머스에서의 경쟁 강도도 좀 약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네이버의 마케팅비 이런 부분에도 좀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내가 엄청 쥐어짜서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상황이 좀 바뀌면서 개선되는 것도 있고 노력한 것도 있지만요. 그렇죠. 이런 추세가 좀 유지될 거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사실은 저희가 맛있는 거는 항상 뒤로 밀어놓듯이 제가 이제 시장에서도 궁금할 거고요. 저도 궁금한 내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제 하반기 모멘텀이잖아요. 그리고 이 하반기 모멘텀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AI에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안 그래도 네이버가 이제 슬슬 시장에 관심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이버의 그 AI 이런 서비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상반기를 보시면 국내가 글로벌이랑 좀 이번에 좀 괴리가 있었던 게 글로벌은 계속 AI 스토리가 전개가 된 맞습니다. 반면에 네. 국내는 아무래도 2차 전지나 이런 쪽으로 전개가 많이 됐죠. 그러면 저는 다시금 이게 전반적인 글로벌 전체의 메가 트렌드다라고 하면 국내도 이제 돌아올 시기가 됐고 그럼 하반기에 국내에서 이런 AI 스토리를 좀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를 고심을 해보면 결국에 네이버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 이런 초거대 AI 모델, 일명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네이버, 카카오, 통신 3사, 뭐 여기에 네. 뭐 현대차도 좀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손에 꼽죠. 한 손에 꼽을 정도인데 여기에서 저는 가장 크게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건 결국 네이버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 초거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이런 네. 데이터를 가장 양질의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 네이버고요. 지난 20년 동안 포털 사업을 해오면서 이게 알게 모르게 저희가 블로그나 카페 이런 쪽에 글들로 해서 네이버가 학습시킬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아무래도 다른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경쟁하는 국내 업체들보다는 훨씬 더 앞서 나간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타임라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8월 24일 날 네. 네이버가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번에 하이퍼클로바 X라는 좀 더 진일보한 초거대 AI 모델을 발표를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스토리가 본격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희가 AI에 기대를 하는 이유는 이 글로벌 기업들의 이 실적 컨퍼런스 콜을 보면 거기서 AI가 실제 벌써 광고 매출이라든지 뭐 커머스 같은 것들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네이버도 약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를 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네.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사업 부분이 AI를 도입을 하면서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네.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없던 사업부가 아예 뭐 예를 들어 AI 사업부가 생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유의미한 B2B나 B2C 매출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 이게 있을 것인데 네. 일단 뭐 전자를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는 이미 적용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예. 네. 사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원래 검색하다 보면 뒤에 문구 새로 뜨거나 이런 그쵸, 것들도 다 그쵸. AI 서비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추정하는 그러한 좀 지표 중에 하나가 네이버의 체류 시간당 저희가 얼마의 광고 매출을 올려주는가, 체류 시간 1분당 광고 매출액을 좀 산정을 하는데 네. 지금 그게 한 13원에서 한 14원 요 사이로 나옵니다. 네. 분당으로 따졌을 때요. 그러나 이게 2010년대 중반에서 뭐 한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원래 큰 변화가 없이 10원 언더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게 2019년 이제 상반기를 지나면서부터인데 네. 그때부터 네이버가 GFA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를 도입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AI를 기반으로 해서 타겟팅 광고를 광고주들의 광고를 받아가지고 송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리고 2020년, 2021년도에도 이러한 타겟팅 AI 기반의 타겟팅 고도화를 계속 시키다 보니까 네이버는 아무래도 다른 플랫폼 대비로 해서 좀 더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광고가 효율적이다, 효율적으로 잘 팔린다라고 느끼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 단가의 상승을 이뤄오고 있던 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네이버를 가서 물건을 많이 사긴 하지만 네. 어떤 걸 처음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바로 사는 것보다는 이런 제품은 어때요 하면서 AI 템즈가 띄워주는 네. 그 목록들이 쫙 있어요. 여기에서 사는 그 비중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커머스 쪽에서도 체류 시간당 발생시키는 이 GMV를 추정을 했을 때 AI 템즈가 본격적으로 광고를 노출을 시킨 이후에 좀 올라오는 모습을 계속 그리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미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도 AI 기반 서비스로 인해서 실제 수익이 개선되는 거는 보긴 본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하이퍼클로버 X가 공개돼서 좀 더 고도화됐을 때 또 추가 개선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는 저희가 상반기 때 아마 한번 이제 방송을 하면서 가칭, 서치 GPT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정식 명칭은 Q라는 서비스로 정식 명칭이 정해졌어요. 네. 그리고 9월에 이제 조금 베타 서비스 느낌으로 시작이 되고 11월에 저희 통합 검색 창에다가 네. 정식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좀 변화되는 모습은 아무래도 이 Q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결국에 자연어 단위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되고 자연어 단위로 길게 검색을 한다라는 것. 광고 플랫폼 입장에서는 네. 이 광고를 내가 뭘 노출시켜야 해야 되지 고민을 하던 찰나에 검색자가 이 조건을 한 4개 뭐 이렇게 달아가지고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정말 편하죠. 그러게요. 그럼 타겟팅 네. 능력 차원에서 고도화가 훨씬 더 세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일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네이버의 이 플랫폼에서 쿼리 수 자체는 조금 이제 둔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번 검색을 해서 찾는 그쵸. 거에서 네. 이제 뭐 한두 번 검색만으로도 제가 원하는 상품이나 아니면 장소를 다 찾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나 뭐 결국에 여길 들어가가지고 구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네. 그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그 기대값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 증가세가 저희가 이 Q 서비스가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로 가면서 좀 피해 상승세를 좀 강력하게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제일 중요한 게 뭐 저희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편리한 게 최고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런 서비스로 해서 제가 편리하면 소위 얘기하는 플랫폼 강화효과, 락인 효과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기는 제일 편하니까. 여기서 하는 게 제일 쉬운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히려 이게 가장 긍정적인 효과인 거잖아요, 사실. 그쵸. 그리고 아까 잠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비즈니스는 저희가 익히 고도화되면 좋은 거 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기회가 뭐 B단에서 좀 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도 포함을 해서 정말 큰 대기업들은 다 사내적으로도 어떻게 지금 AI 서비스를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큰 화두잖아요. 맞습니다. 화두입니다. 네. 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뭐 연내에 이런 좀 사내에다가 AI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라는 걸 이제 주창을 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모르긴 몰라도 종업원 수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명 이상 이제 해당하는 이런 큰 기업들은 네. 사내적으로 이런 AI 서비스를 도입할 그런 수요 니즈가 굉장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말 뭐 국내를 생각을 해봤을 때 B2C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는 업체들이 수많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본인들의 서비스에다가 AI를 도입을 해서 최적화시키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기업군이 다 고객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B2B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시장 규모가 얼마까지 커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견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드리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내년도에 네. 이러한 니즈를 갖춘 기업들이 한 10,000개 정도 생긴다라고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네이버가 기존에 좀 제공을 하고 있던 이 클로바 서비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구석진 곳을 잘 찾아보면 거기에 한 번 이 AI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데 얼마의 그 비용을 받고, 금액은 안 써 있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번 이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나면 월간에 이런 구독 모델로 이제 추가적으로 수치를 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구독 모델은 차치하고 한번 만들어주는데 5천만 원에서 1.5억의 레인지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러프하게 생각을 하면 1억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1만 개의 기업으로부터 이 시장이 딱 생긴다라고 하면 1조 정도의 시장이 내년도에도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정을 두긴 했지만 가장 저희가 심플하게 보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바로 1조가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의 가장 큰 우려와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결국에 이런 열풍을 불고 왔고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의 뭐 챗GPT나 아니면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러한 모델들과 맞습니다. 네이버가 국내에서 과연 이런 기업들이 네이버를 사용할 그 니즈가 굉장히 있을까, 시장 점유율을 좀 잘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시네요. 사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궁금한 게,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일단 현재까지의 AI의 발전 과정을 보면 빅스케일이 더 좋은 성과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 네이버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저희가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유사한 우려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뭐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이버가 아무리 지금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다 쏟아붓는다라고 해도 빅테크, 글로벌 빅테크가 붙는 거에 미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뭐 네이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어 모델에 특화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거는 결국에 지금 8월 24일 이후에 하반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금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들어오는 이런 글로벌 빅테크 파운데이션 모델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게 좀 성능
성능적인 부분에서 우위가 있고 아니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견적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좀 최악의 시나리오. 만약에 경쟁력이 좀 글로벌 빅테크 대비해서 좀 떨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 네이버가 어느 정도의 이런 B2B 시장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런 좀 베어 케이스를 좀 한번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아무래도 이런 AI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AI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영역이다 보니까 국내 업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같이 잘 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국내 업체에 대한 좀 전반적으로 이런 지원들 그리고 좀 사용을 장려하는 이런 정책이 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 이미 한 10년, 20년부터 이제 이어져 온 시장이 오피스 시장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그 팀장님은 혹시 오피스, 뭐 한컴 오피스 뭐 따로 사용을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사용하진 않는데 가끔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피치 못하게 사용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뭐 저만 하더라도 네. 군대에 갔을 때나 네. 아니면 회사에서도 맞습니다. 가끔 사용을 네. 할 때가 있어요. 네. 어떤 공문이나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MS 오피스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많이 쓰니까 이게 좀 호환적인 측면에서 좀 더 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으니까요. 근데 B2C 딴은 제가 주변 사람들을 보더라도 거의 다 이제 MS 오피스를 많이 네, B2C 딴에 맞습니다. 쓰시는데 B2G 영역을 보자면 거의 한컴을 많이 사용을 해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치 못하게 써야 되는 게 저희도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정부 딴의 데이터나 뭐 이런 걸 볼 때 한글로 되어 있어서 그쵸.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쪽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그 용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럼 오피스 딴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 딴에 정부가 그래도 국내 이런 소프트웨어를 장려하는 이런 정책이 굉장히 세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국내 전체 오피스 시장에서 물론 이제 몇 년 전 발표긴 합니다만 한컴 오피스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MS 점유율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30% 정도 된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상당히 높네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B2G 영역이나 아니면 좀 더 무겁거나 이런 금융이나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 이게 AI 쪽도 비슷한 스토리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에 장려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B2C 단의 B2C 서비스에 AI를 입히려고 하는 그런 좀 기업들 측면에서는 결국 고객의 데이터를 다루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거는 굉장히 그 기업의 재산이잖아요. 사실 그쵸. 누구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재산이잖아요. 네, 재산이기도 하고 이게 잘못됐을 때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높죠. 네. 그러나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어찌됐든 본인들이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 거를 쓰긴 써야 돼요. 그러면 동일하게 문제가 터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고객에게 데이터가 유출이 되거나 한번 문제가 터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업 단위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생각을 해보면 해외 업체에다가 맡겼다가 이게 한번 터져가지고 쫙 유실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이 문제에 대한 대응 측면이나 아니면 나중에 그런 책임론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국내 이런 빅테크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좀 가장 대표적인 게 네이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빅테크 대비로 해서 네이버가 국내 업체다라는 거 하나만 가지더라도 전 전체 시장에서 이전에 한컴 오피스가 그랬듯이 이런 새롭게 열리는 B2B 영역에서 한 30% 정도의 MS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베어 케이스로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뭐 여러 가지 사실 가정은 있지만 베어 케이스로 봤을 때 과거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하신 거에 좀 설득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AI 서비스는 뭐 저희가 안보의 개념, 데이터 안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런 그림으로 각각 개별 국가들도 흘러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강화되면 강화됐지 덜해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과도한 우려보다는 현황을 좀 파악하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이런 AI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좀 적용되는 시기는 아무래도 공개 이후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한 두 개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기업들을 볼 때 물론 저희가 이제 목표 주가를 추정을 할 때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텀을 두고서 추정을 하지만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도 무시를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럼 단기적인 모멘텀이 지금 일어날 구간인가를 보면
물론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8월 24일 행사가 워낙에 좀 큰 행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단기적인 모멘텀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막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멀티플 자체가 확 상승을 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좀 견적을 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견적이라 하면 숫자죠. 숫자. 네. 그러면 어떤 숫자가 좀 꿈틀대는 부분이 좀 탑라인 단에 언제부터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을까는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한 4분기나 내년도 상반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8월에 일단 하이퍼클로바 X 백본 모델을 이렇게 공개를 하긴 하지만 네. 9월, 10월은 아무래도 베타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많고 예를 들어 저희가 기존의 상반기에 서치 GPT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Q라는 서비스는 9월에 이제 공개를 하고서 본격적으로 통합 검색 창에다가 도입을 하는 건 11월부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트래픽이 올라오든 아니면 정말 이게 광고 효과가 좋아가지고 광고 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져서 네이버의 광고 부분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보이든 간에 그런 스토리 숫자 단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4분기 이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타임라인이 이렇게 정해지면 그래도 기대감은 계속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하반기 좀 인터넷 게임 업종을 통틀어서 가장 모멘텀이 셀 것이고 좀 실적 단에도 좀 편안한 게 네이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 24일까지 이 하이퍼 클로버 새로운 버전을 좀 런칭하는 과정에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벤트들 상황에서 개선되는 숫자, 모멘텀이 쭉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B2B 시장도 사실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은 실제 이제 개화되는 것도 보일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확실히 가장 모멘텀이 인터넷 게임 업종에서 풍부한 게 네이버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는 어떠셨나요? 만족스러우셨을까요?